우리는 그 하얀색 이상의 색은 못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하얀색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파장 안에서 혼합된 색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적외선이나 자외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넓은 파장에 걸쳐서 색이 혼합되는 거니까 조금 다른 색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곤충 중에서 인간이 못 보는 자외선 영역까지 보는 일이 꽤 많거든요. 사람은 애석하게도 한번 포유류 조상들이 야행성이 됐기 때문에 시각 관련된 많은 색을 잃어버렸다가 겨우 원숭이같이 영장류가 되고 사람 돼서 이렇게 모든 이 스펙트럼 색을 다 보는데요. 그냥 계속 낫에 있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뭐 나비나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제 영역, 가시광선 외의 영역까지 보거든요. 걔네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죠. 대표적으로 꽃들 보면은 넥타르 가이드라고 여기에 꿀이 있으니까 와줘 같은 무늬가 자외선 영역대로 반사돼서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곤충이 볼 수 있게. 네, 곤충만 볼 수 있게. 그 꽃들을 찾아서 꿀 빠는 이유가 꽃들이 알려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충분히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들레 같은 거 그냥 노랗잖아요. 자외선을 비치면은 무늬가 있어요. 그냥 하얀색 꽃 국화 같아 보여도 자외선을 비치면 무늬가 있고요. 커먼 나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 딱 꿀 있다고 이렇게 또 화려하게 또 돼 있습니다. 곤충들은 그 영역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흰나비도 있잖아요. 저거는 뭐 배추 흰나비고 대만 흰나비고 새줄 흰나비 근데 구분을 어려워하게 흰나비잖아요. 근데 자외선 영역대로 보면은 흰나비들이 무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 나눈 색일 동시에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흰색으로 보잖아요. 그게 사람의 시각이 사실은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도미솔 소리를 한꺼번에 들으면 도도 듣고 미도 듣고 솔도 듣잖아요. 근데 여러 색의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가 흰색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빛의 파장을 인식하는 거를 못하고 있는 거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빨강, 파랑, 노랑 같이 와도 우리는 그걸 다 한꺼번에 들어오면 흰색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도 시각 수용체가 빛을 감지하는 파장 영역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빨주노초파남보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지개의 노란색은 딱 파장이 하나가 있는 빛인데 우리 눈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같이 보여주면 우리는 그걸 노란색으로 인식하잖아요. 2개의 파장이 들어와도. 네. 사람의 시각이 사실 빛의 스펙트럼을 진짜 분석 잘 못해요. 사람마다 달라서 말씀하신 우리 눈에 망막에 보면은 2가지 세포 있잖아요. 원뿔 세포, 막대 세포. 원뿔 세포가 주로 색깔하고 밝은 때 하는 거고, 막대 세포는 이제 명암, 어두운 거 이제 망막 주변에 주로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인지하면 거기 이제 시식령 돼갖고 뇌로 가서 과정이 일어나서 색깔 인지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그게 다 굉장히 주관적이 달랐어요. 정확히 10년 전이죠. 2015년에 왜 인터넷 달린 거 드레스 보여주고 누구는 뭐 흰 바탕에 금줄인데 누구는 검은 바탕에 파란 줄이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색을 다르게 인식한다기보다는 그 주어진 환경을 어떤 맥락에서 우리 뇌가 파악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나중에 논문 보게 되면요. 저는 한 19%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작은 쪽에. 흰금이시죠? 네, 네, 저도 흰금. 흰금. 네. 대부분 훨씬 많은 분들이 파검으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계로 재보니까 파검이 맞대요. 파검이 맞아요. 네, 파검이 맞으니까 저걸 잘못 보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색을 인식은 제대로 세포는 하는데 그게 뇌가 뇌에 판단해요. 가서 맞아요. 할 그러니까 때 색은 인식은 색은 똑같아요. 인식은 되는데 네. 뇌에 가서 할 때. 뇌가 잘못 판단하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파검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답이 없는 거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거를 과거에 이런 걸 많이 봤거나 조금 덜 낙관적인 분들은 끝까지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맞다라고 우기는 경향이 나와서 이게 어느 심리학 퀴즈에 그게 틀린 걸 제가 논문을 봤어요. 저랑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색으로 인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 물갈이 하는 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뭐 유럽이든 어디든 가면 이렇게 배탈 나잖아요. 물갈이 한다고. 그거는 안에 세균이 뭐 조성이 다른 거야? 아니면 우리가 먹던 익숙함에서 벗어나면 항상 그렇게 한번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깨끗한 물, 상수로 받아들이는 물들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일반 세균의 조성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의 조성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앓이의 원인이 되거나 설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응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적응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감염성 대장염, 그러니까 세균에 의한 그 대장염, 장염이 생긴 거하고 초기에 잘 감별이 안 되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개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된 그런 생수를 사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를 주는 게 생수를 뜯을 때 완전히 이렇게 코킹이 돼가지고 따다닥 소리가 나게 뜯어지는 그런 생수가 아니면 사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데서 뭐 살모넬라균이나 옛날로 치면 장티푸스 같은 거에 감염이 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세균성 이질 이런 거에 감염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기 여행을 하면 대부분 돌아올 때 증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상당히 고생을 할 수가 있고 현지에서 장기 여행을 할 때 그런 병이 나면 저개발국이나 이런 데는 뭐 항생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적인 지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물갈이는 그 나라의 뭐 깨끗한 물일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어떤 미네랄 구성이라든지 물의 성분 자체가 이제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그거는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아주 깨끗하지 않은 물에 어떤 뭐 병원균이나 미생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꽤 큰 악영향으로 올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다. 혹시 우주먼지님 국제우주정거장 가면은 물갈이를 할까요? 국제우주정거장.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물은 많은 부분은 내 몸에 있던 물을 재활용하는 거라서 그러게요. 물갈이를 할진 잘 모르겠네요. 물갈이는 안 하는데 기분이 좀 들어. 그렇죠. 왜냐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에 대한 논문을 봤거든요. 아 진짜요? 신종 네, 신종 박테리아인데 우주정거장에 발견돼서 공식적인 첫 외계 생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빠집니다. 그 논문이 언제 나왔어요? 난 몰랐네. 2024년 날이고요. 얼마 안 됐네요. 메틸로박테리움 아즈말라이 학명이론데요. 메틸로박테리움이에요? 네, 메틸로박테리움. 메틸로박테리는 메탄올을 먹는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거 우주정거장이 얼마나 오염되었을까. 아 그러면 거기서 메탄올 사용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써서 그거를 먹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메틸로박테리움. 술 마셨네 누가. 메탄올을 섭취하는 박테리아가 지구에 없나요? 많아요. 메탄올 잘 먹어요. 세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 하나 신종을 부여하면서 사상 첫 외계 생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되게 긴 빠지죠. 이게 어디서 살아있는 걸 봐서 화성에서 캐와야지 그냥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제가 따라서. 이거를 신종이라는 거는 외계 생명체가 아니고 지구에서도 있었던 건데 발견을 거기서 해서 거기서 한 거잖아요.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 빠져요. 어그로 겪었죠. 외계 재밌다. 생물이라고 해놨는데 얼마나 거기가 또 오염됐을까. 그다음 궁금해지더라고요. 물갈이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잠깐 긴장했습니다. 저희 영역에서 제일 잘 안 알려진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주미생물 관련된 게 이 영역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미생물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북극이 녹으면 과거에 고대미생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거 되게 잘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우주정거장에서 새로운 세균이 발견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됐는데 약간 좀 마음을 놓고 듣겠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아마 변이가 일어난 거겠죠? 아니에요. 이건 변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신종이라는 게 박테리아는 사실 종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워낙 얘네들은 유전자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나누긴 나누는데 우리처럼 유성생殖하는 생물들은 기준이 있죠. 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으면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무성생식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몰라. 그래서 살 수 없이 특정 유전자 하나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요게 97%를 기준으로 요거 이상이면 편이상 같은 종으로 치자. 요거 미만이면 무조건 다른 종이다. 심지어 다른 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완화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하고 호랑이하고 해도 막 이거 99% 막 이러거든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웃기게 해놓은 건데 이 말은 그걸로 봤을 때 여기서 분리된 게 기존에 있던 이런 메틸로박테리움, 메탄올을 먹는 다른 세균들과 비교했을 때 요 유전자가 97% 미만이네? 신종이다. 외계 생물이다. 네, 그래서 논문을 내면서 외계 생명이라고 쓰면 안 되고 우주정거장에서 분리한 신종이래 써야 되는데 외계 생명이라고. 이거는 그냥 외계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우주 정거장까지도 이제 지구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좀 이럴 것 같아요. 우주 정거장이라는 그 환경에서 분리가 됐다는 거는 거기서 얘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이머징하지 못했는데 여기 가서는 이머징하게 되는. 어쨌든 지구에 있는 애인데 거기서 발견된 거.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생명체들도 왜 우리가 우주로도 가끔 보내지 않습니까? 뭐 가물치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가끔 뭐 쥐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우주 갔다 올 때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체크는 하시죠? 네, 그쵸. 이제 애초에 동물들을 이제 종종 실험을 하는 이유가 우주에서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우주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주 환경에 노출된 생명체들의 어떤 변화가 있느냐, 또 이게 어떤 의학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잘 알려진 것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뼈와 근육이 약해진다. 왜냐면 지구 중력에서는 우리 신체가 내 체중에 극복하는 힘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주에 올라가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게을러지는 거죠. 되게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일본에서 했던 생쥐 갖고 한 실험이 있거든요. 생쥐를 우주 공간에서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사이에 정말 뼈가 구멍이 뚫립니다. 다 골밀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우주 정거장 안에 쥐가 들어있는 케이지를 빙글빙글 돌려요. 쥐불놀이 하듯이. 그럼 이제 인공 중력을 가상으로 만드는 거죠. 아, 원심력 등으로. 예.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생쥐를 또 이제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녀석은 또 뼈가 단단해요. 이런 식으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게 앞으로 장기간 우주 여행에서 되게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가면서 아 중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떠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친구들은 적응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달리면 팔다리를 움직이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쵸, 계속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런 실험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 요즘엔 좀 빈도가 줄긴 했는데 한창 우주 경쟁이 너무 활발할 때 그 시기에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 하여튼 뭐 원래 살던 환경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 매우 강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환경에 따라서는 오자마자 그냥 맨날 먹잇감으로 제공되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생물들이 그 환경을 옮기면서 겪는 일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발생할 텐데 그때도 늘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그 친구들이 가져올 어떤 병원균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같은 거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미국에 꽃매미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꽃매미 예. 네, 딱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사람들한테 이거 저희 동네 옵니까? 많이 물어본대요. 근데 네. 이제 연구하신 분이 인터뷰에 인상 깊었는데 그게 오냐 안 오냐가 질문이 아니라 언제 오냐 그 여쭤봐야 된다고. 시간 문제라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 열대 생물이 정착하는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가 더 올지 궁금합니다. 하긴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 들어올 테니까 외래 생물들도 뭐 같이 오면서 사는 거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그걸로 인한 새로운 뭐 병원군 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럴수록 감염내과 선생님들의 연구가 좀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어서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게 다 학제예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해야지 이상하는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류도 좀 많이 하시고 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